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고민이라기보다는 걱정이 좀 돼서요. 무슨 걱정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관련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다 보니까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있기는 하죠. 매년 6월이 되면 아픈 역사가 떠올라서 좀 숙연해집니다. 맞아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도 하죠. 이 전쟁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고 또 과학을 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군의 정규군과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새롭게 도입한 신식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면 대결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환란 속에서도 자체 무기 개발에 성공한 정신력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관련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국방안보 프로그램의 김병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 전공의 연구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쟁기념관 하계연구사 최윤관이라고 합니다. 전쟁기념관에서 금속류 유물 보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꾼 조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 이후에도 나라의 역사를 바꾼 전쟁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솔빈 씨, 어떤 게 있을까요? 6월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한국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전쟁. 아마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올릴 때 이 두 가지 사건은 정말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두 가지 전쟁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과학 기술들을 발전시켰을지 오늘 함께 알아볼 텐데요. 박사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독립전쟁이 어떤 게 있나요? 1910년부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더 이상 무장 독립투쟁을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항하던 의병이나 독립군들이 서서히 만주나 연해주, 두만강을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1920년에 홍범도가 이끄는 부대가 봉오동에서 승리를 하고요. 봉오동 전투.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부대였죠. 그 부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을 해서 청산리 전투에서 또 다시 이제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는데요. 그 전투가 그 시기에 무장 독립투쟁의 대표적인 전투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일본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싸웠다는 의미에서 독립전쟁으로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나라를 잃고 주권을 뺏긴 상황이었다 보니 독립군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하 기사님, 당시에 독립군들은 무기를 어떻게 구했나요? 먼저 3.1혁명 이후에 독립전쟁을 치를 무기는 동포의 이연금이 중요했습니다. 그 이연금 자체가 군자금이 되어서 항일 무장 투쟁에 이연금을 대줌으로써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됐는데요. 이석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제를 털어서 만주에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게 되죠. 굉장히 큰 역할을 네. 하셨죠. 재산을 전부 다 이제 바쳐서 독립투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돈이 모이다 보니까 무관학교도 이렇게 세우게 되고 필요한 무기들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동포들, 우리 민족의 정말 피땀이 모아져 있는 그런 자금으로 만든 무기들을 사용했던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한동안은 좀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전쟁을 갑자기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 무기 체계는 어떤 상태였나요? 쉽게 설명하면요. 한 300년 동안 사용됐던 무기가 거의 동시에 사용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사용되던 형식의 조총, 무기의 종류로 치면 화성총이라고 표현을 화성총. 하는데 임진왜란 때부터 사용되던 무기니까 이 총기가 1910년대 초반까지도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동시에 이미 한 1880년대가 지나면 퍼커션 캡이라고 뇌홍식 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조총으로 치면 화약 접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뇌홍이라는 화약 비슷한 성분에 들어있는 걸 꼽아서 그걸로 총을 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신형총도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조총 같은 화성총, 그 다음에 이 뇌홍식 총, 퍼커션 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총들은 총의 구멍 앞부분으로 장전을 해요. 1800년대 후반이 되면 그 시절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총의 뒤쪽으로 장전하는 후장식 총으로 바뀌게 돼요. 이 총은 화약하고 총알이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장전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바람이나 비의 영향도 훨씬 적게 받습니다. 대한제국 군대에서는 이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후장식 총을.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신형 후장식 총들은 일본군들이 다 압수해서 우리가 못 쓰게 이미 뺏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투장을 했던 사람이나 1910년 이후에도 다시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투장하던 독립군들이 후장식 총으로 바로 무장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는 여전히 화성총을 가지고 있는 의병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는 뇌홍식 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191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다시 이제 여러 경로로 러시아를 통하든지 해서 후장식 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신식 무기로 무장을 했다면 우리 독립군은 그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무기 마련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였겠죠? 당시 이런 이유 때문에 독립군들이 무장은 이제 가장 최우시되는 과제였습니다. 대등하게 싸우려면 아무래도 신식 총기가 필요했었고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본군으로부터 이 총들을 노획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38식 소총이나 30년식 소총으로 비교적 근대화된 총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경찰서를 이제 진압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무기고를 털거나 아니면 소규모 일본군 부대하고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죽인 일본군으로부터 신식 총기를 노획해서 바로 독립군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인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은 어려웠을까요? 군사적인 방법으로 루트가 미국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있었는데 사실상 미국하고 당시 조선하고의 거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멀죠.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가까운 러시아하고 중국으로부터 가져오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군이 직접 무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하던 만주와 연해주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서부 시대와 비슷한 분위기예요. 지방에 어떤 독자적인 할거 세력도 있고 중앙정부의 반독립적인 세력들도 곳곳에 있고 이런 여러 세력들이 있는 위치에 이제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치안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무기 거래가 많았어요. 돈만 있으면 무기를 구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시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얼마 정도였어요? 블라디보스톡 거기서 총을 한 자루 사오면 35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에 노동자가 한 달 일하면 받는 돈이 5원이었어요. 그러면 7달을 일해야지 네. 받을 수 있었네요. 네. 연도별로 약간씩 물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이것이 성인 남성이 반년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해야만 총 한 자루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비밀 공개가 된 자료들을 보면 뭐 1920년 몇 월 달에는 독립군이 총을 1,800자루를 가지고 있다더라. 뭐 그다음에 또 몇 달 뒤에는 또 뭐 3,000자루가 이제 넘었다더라. 이런 표현이 보이던데 한 자루를 가지기 위해서 성인 남성이 반년 이상 일해야 하는데 이 3,000자루의 총을 가지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을 해서 모은 돈을 그렇게 해야 그 많은 총을 살 수 살 있었을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가슴이 아픈 대목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체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도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무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코 군단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 유족들이 체코에 남아 있는 사람을 뒤늦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조선 스타일로 만든 금비녀나 금가락지 같은 게 발견이 돼요.
이거는 예. 현금을 충분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조선에서 떠나서 만주로 올 때 아마 여성분이겠죠. 네. 네. 가족들의 어머니나 아내가 가지고 왔던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걸로 총을 산 것 같아요. 네. 그 흔적이죠. 그러니까 네. 총을 구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민족의 피땀이 담겼다는 말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네네. 그러면 당시로서는 독립전쟁에서 사용된 총기는 거의 외국에서 이제 들여왔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탈취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었죠. 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때였습니다. 그때 제정 러시아에서 백군으로 활동을 했던 체코 군단이 원래는 프랑스 쪽으로 지원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체코 군단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체코 군단은 1차 대전을 끝내고 왔었기 때문에 전부 다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소총부터 뭐 기관총. 한마디로 완전한 무장 상태였는데 이 총들을 다 들고 배를 타려니까 아무래도 과적이 되는 거죠. 이 총들이 전부 다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블라디보스톡에 체류하는 동안 이 총들을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 대한독립 단체들이 접선을 통해서 이 총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선뜻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그게 통하게 된 거죠. 우리 군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요, 박사님. 체코 군단이 일본이 아닌 왜 우리나라와 손을 잡았을까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잘 친 건가요? 체코가 1918년에 민족 자결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독립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비슷한 연대의식을 가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에 이 독립전쟁에 체코 군단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도움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나요? 이제는 거의 일본군하고 어느 정도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된 게 체코 무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나 이제 봉오동 전투 여기서 승리를 거두고 이 체코제 총기는 나중에는 30년대, 40년대 항일 무장투쟁 때까지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독립군의 무기 구입 과정에 이런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독립군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도 조금 더 알고 싶어집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전제를 해야 될 것은 독립군은 단일 조직은 아니에요. 한국의 독립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지위 계통은 다른 여러 독립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독립군들이 무기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렇겠네요. 큰 틀에서 보자면 어떤 공통성은 있는데요. 권총, 그다음에 소총, 그다음에 기관총, 수류탄 이 정도 무기들은 다 이제 1920년대 독립군들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고요. 권총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용한 총은 브라우닝 M1900 같은 권총이었고요. 의외로 권총이 독립군들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비정규군이잖아요. 일본군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운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는 좀 다르지만 그 외 평상시에 총을 들고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이 침투한다든지 뭐 무기를 구해온다든지 하면은 그럼 아무래도 권총은 숨기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부도 그렇고 이렇게 그 무기 보유 현황한 목록을 보면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보여요. 소총 종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외로 일본군 총들도 제법 보여요. 목록을 보면. 근데 이제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모신나강 소총입니다. 이 소총은 1891년에 러시아에서 개발된 총기인데 여러 경로로 이렇게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총을 독립군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신나강 총이라는 거 들어봤거든요.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안호균이 적용용 스코프 달고 저격할 때 썼던 그 총이 전지현 씨가.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모신나강이고요. 오.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거기서도 이제 모신나강이 독립군 무기로 나오고 이 모신나강 소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이 됐었거든요. 1930년대쯤 되면은 아예 소련에서 자체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모신나강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이 됐어요. 1891년에 첫 생산을 해서 이제 제식이 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그렇게 풀린 수량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때문에 독립군들의 주력 무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용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명중률이 높았던 것도 장점이었고, 그 외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내부 구조가 단순해서 장고장이 크게 없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 중요한 사건, 3.1 독립운동, 독립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입니다. 하계사님, 이 한국전쟁에서 우리 군들은 어떤 총기를 사용했을까요? 6.25 전쟁 당시 이제 국군하고 유엔군 모두 다 M1 게런드라고 하는 8연발 반자노소총이 기본 제식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M1 게런드 소총은 굉장히 획기적인 소총이었습니다. 이게 반자동 소총? 예,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이제 한 발씩 이렇게 나가는 거였는데, 그 당시 서유럽이나 동유럽 모두 다 볼트 액션이라고 해서 5발 클립으로 탄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수동 장전이었습니다. 네. 한 발 쏘고 또 한 번 장전하고. 그러니까 반자동에 비해서 확실히 느렸는데, 6.25 전쟁 때까지만 해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총기들이 그대로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터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화력적으로는 M1 게런드가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48년부터는 일선 부대에 M1이 정군에 보급이 됐고, 50년부터 이제 M1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죠. 전쟁이 끝날 때는 거의 30만 정, 40만 정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태였고, 이건 베트남 전쟁 때 마지막으로 전쟁에 사용됐다가 나중에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예비군 치장물자로 사용이 되었었죠. 그러면 북한군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나요? 6.25 당시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무기들은 소련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소련군과 되게 유사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소련의 주력 소총이 M1891 중에서도 1930년에 다시 개량한 이 총을 소련의 주력 총이기 때문에 북한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M1891 30 이 총 계통의 모신나강 소총이었고요. 이 총이 좀 길어요. 얼마나 길어요? M1891 오리지널은 총검을 빼고 총 자체만 보면 한 1.3m 정도 되고요. 네. 1930년에 개량된 모델은 한 1.2m. 네. M1891 기병총은 한 1.1m 정도 돼요. 다 1m가 넘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군이 썼던 M1 게런드 소총이 한 1.1m 정도 되는데요. 이 총도 당시에 한국인들이 길다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M1891은 그거보다도 10에서 20cm 정도 더 기니까요. 총에 이렇게 칼처럼 생긴 걸 백병전에 대비해서 총뼈에 네. 이렇게 다는데요. 그것까지 달면은 길이가 1.6에서 1.7m 정도 돼요. 볼트 액션식 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놀이쇠를 겉으로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놀이쇠에 이렇게 손잡이가 붙어 있는 건데요. 장전할 때도 이걸 이렇게 눌러서 장전을 하고, 쏘고 나면 탄피도 뺄 때도 이걸 다시 이렇게 당겨서 탄피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볼트 액션식 놀이쇠를 수동으로 이렇게 후퇴 전진시키는 총들은 충격이 강합니다. 반동이 강해요. 네네. 그래서 숙련되지 않는 사람이 다루기에는 그렇게 편한 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북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M1 소총이 훨씬 유리했겠는데요? 모신나강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했던 M1 게런드는 확실히 압도적인 성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접전이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모신나강만큼이나 많이 이제 보급이 됐던 게 PPSH-41이라는 기관단총입니다. 이 기관단총 자체가 정말 단순하게 생겼거든요. 진짜 생산하는 방법도 단순해서 철판 프레스 기계만 있고 용접할 수만 있다면은 6시간, 7시간 안에도 총이 나올 정도로 정말 단순한 구조였어요. 네. 심지어 가구 공장이나 아니면 뭐 트랙터 공장 이런 데서도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했는데 화력이 굉장히 우수했던 기관단총입니다. 분당 발사속도가 무려 900발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빠른 발사속도고,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발사속도를 대적할 만한 아군 총기가 없었습니다. 1948년 12월부터 이제 북한은 이 PPSH-41 기관단총에 대한 생산 설비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방법들을 소련으로부터 이제 군사 지원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부터 전쟁이 끝난 55년까지도 북한은 이 PPSH-41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가지고 있었고, 실제 6.25 전쟁 때도 이걸 투입을 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주로 무기를 노획하거나 아니면 소련이나 미국 같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당시에는 국내에서 무기를 제작할 만한 기술이 없었던 걸까요? 일본이 미국한테 2차 대전에서 져서 한국에서 완전히 물러나기 전에 일제가 지배하던 조선에 일본의 무기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있었어요. 아. 물론 이제 그 중에 상당수는 또 미군이 그걸 접수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파괴를 하기도 하고 그 시설 중에 일부는 다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부는 인수가 돼요. 이제 그런 시설 중에 일부가 잔존한 상태에서 1950년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설에서 다시 어떤 무기를 생산해 보려는 노력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 와중에 이제 총에서도 뭔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대한식 소총입니다. 사실 대한식 소총은 문헌 기록은 되게 드물게 남아있는 총이에요. 근데 이제 육군 사관학교 안에 육군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과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수장고에서 이 대한식 소총이 확인이 됐어요. 아, 남아있어요. 네, 대한식 소총 4호, 6호, 7호 이런 총이 확인이 됐는데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총의 성능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한식 소총은 4호, 6호, 7호가 다 구조가 달라요. 네. 볼트 액션의 그 장전 노릿의 손잡이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건 짧은 시간에 좀 더 나은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총 설계자들이 한국인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대한식 소총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용식 총에서 멈췄던 총기 개발의 역사가 다시 구장식 총으로 해서 현대 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중간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식 소총은 아주 의미가 큰 총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식 소총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표식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예, 물론입니다. 총기의 약실부 상단에 보면 태극 무늬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태극 무늬가 예, 그 대한민국의 태극기에 가운데 있는 그 태극이 각인돼 있고 그 아랫부분에는 한자로 이제 각 총의 호수가 적혀 있는데 그 4호, 6호, 7호 이렇게 각 총마다 호수가 따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7번째까지, 8번째까지 이렇게 총을 시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불편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이게 대한소총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게 약실부 좌측에 있거든요. 단기로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단기. 예, 4253년 네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서 이 총이 언제 만들어졌고 심지어 날짜까지 옆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이어서 이제 이 총이 몇 번째 생산품인지 이렇게 일련 번호가 또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 대한소총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고 귀중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었죠. 네, 전란 중에서도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했을 만큼 역시 우리나라의 정신력 또 기술력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진짜 총 같죠? 아닙니다. 이건 1950년대에 어떤 총을 그대로 구현한 모형총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묵직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도 총, 저길 봐도 총. 이 세상의 모든 총이 여기 다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총이 좀 많이 있긴 하죠. 이게 전부 모형이라고요? 네, 다 모형이죠. 이제 저희가 아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쓰셨던 총을 볼 수가 있나요? 아, 네, 그럼요. 대표적으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쓰셨던 총,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쓰셨던 총, 김상훈 여사가 쓰셨던 총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쓰셨던 총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요 앞에 있는 요 총이 굉장히 유명한 총, FNM1900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가 사용하셨던 총이고 브라우닝 권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총이에요. 우와, 실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쓰셨던 그 네, 총인가요? 바로 그 총이고 요거는 국내 업체에서 제작한 걸 제가 좀 더 사실감 있게 작업을 해둔 거예요. 그렇군요. 다음 총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총은 더블 액션 38DA라고 하는 총입니다. 스미스 앤 웨슨에서 제작을 했던 모델이고 리볼버 타입인데 이 총은 김상옥 열사가 사용을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하신 다음에 일본 교찬 1000명과 대치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순국하셨던 그때 사용하셨던 총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또 FN190과 두 정을 같이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대표님, 이건 좀 모양이 다른데요? 네,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독일의 마우저사에서 발매된 C96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사용을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레닌한테 직접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항상 지니고 있는 거 역사적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역사가 담긴 총을 보니까 마음이 괜히 웅장해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총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던 총들이 아닌 다 외국제 총이죠. 그래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식 소총이에요. 여기 아까 봤던 태극 문양이 있는데요. 네, 여기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있죠. 이 총이 바로 대한식 소총이에요. 대한식 소총은 우리나라 최초로 자주국방을 위해서 순수하게 제작을 했던 처음 총기입니다. 그 전에 카피를 하거나 그냥 이렇게 시제품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 대한식 소총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총기를 개발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총에 좀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볼트 액션, 그러니까 수동식 장전총은 굉장히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전에부터도 흔한 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새로운 걸 접목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게 더 낮게 개량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M1 게런드 소총에 사용하는 8발짜리 클립을 사용을 해서 장탄수를 높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탄 공급을 하기 위한 장정 반식을 채택을 했고 이제 일본의 99식 소총이나 38식과 같은 이 총열의 디자인과 총열 내부의 기술력을 이제 접목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자동 장전을 하게 되는 이 볼트, 보통 이제 볼트라고 부르는 요 노리쇠 뭉치 부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리엠피드 방식을 이제 사용을 했다. 물론 이 모델은 약간 다릅니다. 1917이라는 모델인데 상당히 흡사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총을 처음 제작을 하면서 각국의 그리고 많은 총기들의 좋은 장점을 섞어서 만든 그런 총이 이 대한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모델의 장점을 다 합친 결과물이네요. 사실은 꼭 새 모델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참고를 했겠지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접목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렇게 모형총들을 보고 나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독립투사분들, 또 지금도 애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생각났습니다. 또 이분들의 노력과 희생을 전하고 계신 대표님의 마음도 온전히 느껴졌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독립운동가들이나 또 무기 개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회가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 개발을 하는 우리나라의 개발자분들한테도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진심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뜻깊은 작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총의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대한식 소총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총기가 생산된 시기가 언젠가요? 총기가 생산된 시기하고는 조금 이제 표현이 다른데요. 1970년대부터 국산 무기 개발 노력이 되게 강화됩니다. 그때 이제 남북한 사이 관계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던 시기예요. 베트남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나눠져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감 때문에 우리도 이제 국산 무기를 개발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예비군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기회에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해서 그 수량을 우리가 충당할 노력을 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고요. 76년까지 총, 기관총, 대포, 무전기, 차량 정도는 국산품을 우선 개발을 해보자. 쉽지 않죠. 당시에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양산품을 못 만들 시기였는데 네네. 76년까지 해보자라는 계획을 일단 세우고요. 그 다음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유도탄, 함정, 그래서 좀 더 기술이 필요한 무기까지 국산화를 해보자라는 어떤 큰 틀의 지금 그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에 따라서 당장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미제의 무기를 똑같이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져요. 1차 사업 때 그 개발된 무기를 보면 개발됐다기보다는 일단 모방이 출발이죠. 그렇죠. 예. M1 게른드 소총, M2 카빈 소총, M1919 기관총, 거기에 또 세부 형식이 또 A4가 있고 A6이 있는데 다
다 단기간에 모방 제작하는데 성공합니다. 시제품. 대단합니다. 예. 그 시제품 개발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총기를 개발하는 시기가 내려져요. 그래서 그때 개발했던 총기도 기록이 약간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쪽 자료를 보면 B형 총이라는 것도 나와요. B형 총을 개발하고 그 다음부터는 XB1부터 XB7까지 아까 대한식 총에도 4호, 6호, 7호, 8호가 있듯이 XB2 총도 명칭에 따라서 총의 설계가 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의 구조를 바꿔가면서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 XB라고 이름이 붙은 총들은 실제로 양산됐던 총은 아니고요. 그때 개발했던 총기들을 최종으로 완성이 되는 총이 ADD 측 기록에는 81년에 일단 개발이 끝난 K1A 기관단총이죠. 그 총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요. 84년에는 K2. 이 K2 단계가 되면은 이게 의미가 큰 것이 대한식 소총은 볼트 액션식 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동 소총이에요. 자동 소총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드디어 세계 무기 소총의 발달 추세 이제는 드디어 따라온 거예요. 네. K2는 대량 생산이 돼서 우리 군의 주력 소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K 시리즈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도 있다면서요? 적당한 가격에 성능은 그런대로 괜찮고 나토 규격을 맞춘 그런 강점이 있어서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UAE 그리고 필리핀 같은 데서 주로 수입을 많이 했는데 K7 기관단총 같은 경우는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음이 120데시벨 이하가 나오거든요. 일반 탄을 써도. 그게 어느 정도예요? 보통 K1하고 K2가 160에서 170데시벨인데 120데시벨로 떨어지면은 70m 거리에서는 총성으로 인지가 안 되는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관련된 사건,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만 해도 러시아의 우세를 전망하는 그 사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예상 외로 근데 러시아가 좀 고전을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두 나라 사이에 전력이 좀 차이가 꽤 나지 않나요? 네,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정규군을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군은 한 90만 정도 되고요. 네. 우크라이나군은 한 20만 명 정도니까 4배 이상 많아요. 전투기라든지 그 공격 헬기의 수량도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초창기에 전쟁 극초반에는 러시아군이 북쪽, 동쪽, 남쪽에서 여러 군데서 동시에 공격을 했어요. 특히 북쪽에서 공격하는 부대와 동쪽에서 공격하는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예전에는 키예프라 그랬죠. 요즘은 네. 키이우라 그러죠. 키이우를 전쟁 초반에 점령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네, 그리고는 러시아군이 목표를 바꿔서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수도는 공격을 하지 않고 남쪽과 동쪽 위주로 제한적으로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세계 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에 맞서서 우크라이나가 맞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전쟁의 승패 요인을 설명하는 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무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재래식 무기의 생산 능력 면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나라예요. 무기 자체의 성능은 최고급은 아니지만 생산할 수 있는 양에서는 아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예요. 그런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건 어떤 나라에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의 지원이 몇 달간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탄 지원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런 흐름을 보자면은 무기의 어떤 공급이 여전히 전쟁을 좌우하는 그런 특성은 여전히 보여요. 또 한편으로는 특이한 게 국가가 상관없는 어떤 개인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나타나요. 전쟁 초반에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용 통신망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군용 통신망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그걸 재래식 정규적인 어떤 장비로 복구를 하려고 했으면 시간도 지연되고 그 과정에 우크라이나군의 지휘체계가 상당 부분 마비되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의 민간 기업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통신망을 지원을 해주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군의 통신망이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진 어떤 기업의 지원도 전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기 체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총기나 무기의 등장이 인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근육이 아니라 화학 에너지로 작동되는 무기라는 점에서 인류 기술 발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군대의 무기에서 조총보다 좋은 곳은 없다. 어린아이도 항우와 대적할 수 있게 하니 참으로 천하의 편리한 무기이다. 1675년 숙종이 조선의 왕이던 시절에 영의정이었던 허적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도 조총을 가지면 그런 항우와 맞설 수 있다는 점은 총이 가진 위력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초창기의 총은 점화용 화약과 발사용 화약을 총구의 앞과 뒤에 별도로 넣고 일종의 심지에 해당하는 화성에 불을 붙여서 발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총을 일반적으로 화승총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화승총을 조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도 잡을 수 있는 총이라는 의미에서 새 조자를 써서 화승총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유황, 숯, 질산칼륨 성분이 핵심인 초석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불을 붙이면 폭발합니다. 그것이 화약입니다. 화약은 고대 중국에도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지만 유럽에서도 화약을 이용한 무기는 1300년대 이후 널리 확산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화약 무기가 널리 사용된 시기는 1400년대 화성총이 출현한 이후부터입니다. 화성총이 나온 이후부터 총이 점차 전장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칼, 창, 활 등 전통적인 무기들은 오랫동안 훈련해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은 그보다 짧은 시간에 사격법을 익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때 기사계급 등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화승총이 출현한 이후에는 농민 출신 병사라도 단기간의 훈련 끝에 갑옷으로 중무장한 기사를 무찌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화승총 같은 총의 출현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서 기존의 계급 사회를 서서히 약화시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화승총은 유목사회와 농경사회가 벌였던 오랜 대결의 역사에도 변화를 불러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았던 농경사회에서는 유목민들을 전쟁터에서 상대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대결 구조의 변화를 몰고 왔던 출발점이 화약무기, 그 중에서도 총이었습니다. 화승총을 사격하기 위해서는 화약에 불을 붙여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심지에 해당하는 화성에 불을 붙여놓아야 하는 등 몇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500년대 말에 부싯돌로 화약에 불을 붙이는 수속총 등 새로운 총들이 계속 개발되었습니다. 1800년대에는 총알에 화약을 미리 넣고 총의 뒤로 장전하는 후장식 총도 개발됩니다. 이렇게 총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전 속도는 더 빨라지고 위력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총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목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과학기술을 무기에 더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날 탱크, 전투기, 잠수함 같은 여러 무기가 위력을 뽐내고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거의 모든 군인은 총을 휴대합니다. 근육의 힘이 전쟁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과학기술이 전쟁을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었음을 역사에서 이미 증명한 총은 여전히 군인과 경찰의 기본 무기로 남아 있습니다. 총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강도를 잡는 경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는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무서운 무엇이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무기가 필요하지만 이런 무기가 필요하지 않는 세계를 바라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서 늘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죠. 달라지고 있는 전장의 양상에 맞게 또 대비를 해 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맞게 또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두됐던 드론 부분이 지금 가장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 하마스 전쟁에서도 드론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무인기가 날아와서 한반도 상공에 맞아요. 떨어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대드론 무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파쇄탄을 쏴가지고 드론 군집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방해 전파를 쏴가지고 드론을 아예 자체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이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재 실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력은 갈매기 정도 크기의 그런 물체도 10km에서도 레이저 요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드론에 레이저에. 그러면 인공지능 얘기가 빠질 수 없겠죠. 요즘은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는 기술이 없잖아요. 무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이 지금 계속 그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간 기업이 개발한 총 하나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총은 특징이 AI 기술을 적용한 광학 조준기가 달려 있어요. 이 조준기는 AI 기능이 접합되어 있어서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 같은 걸 다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상당히 훨씬 높아지겠네요. 높아지죠. 기존에도 이런 기술은 전투기라든지 함포의 어떤 광학 조준 장치에는 유사한 기술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이 휴대하는 총에도 부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밀한 조준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조준의 정확도를 높이는 어떤 AI가 총에도 결합이 되는 그런 시대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낀 거는 현대전은 정말 정보와 첨단 기술의 싸움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 현대전은 정보전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미래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정밀한 회로를 만들고 얼마나 더 정밀한 반도체를 써서 무기를 만드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날아오는 포탄이나 미사일도 자체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천궁 블록2나 아니면은 이제 LSAM 같은 대공 무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AI 기술하고 이제 최첨단 이제 반도체 집약 기술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는 이상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무기들은 계속 개발이 될 것이고 더 발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총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쓰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단군 이래 가장 큰 기초과학 프로젝트라 불리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곧 첫 실험에 들어갑니다. 중이온 가속기는 산소이온이나 아르곤 등 중이온을 빛의 속도 수준으로 가속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신물질을 개발하는 꿈의 장비로 신약 개발이나 차세대 원자력 발전 등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한데요.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희귀 동위원소를 생성하며 가능성을 전 세계에 입증하기도 했죠. 라온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원소 포리아늄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10여 년에 걸쳐 우리 기술로 완성한 라온,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안겨주게 될까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다에서 생분해되는 종이포장재 코팅제를 개발했습니다. 종이포장재 대부분은 겉면이 플라스틱 소재로 코팅되어 있어 분해와 재활용이 어려운데요.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붕산을 결합해 만든 특수 필름을 종이에 입혀 성능은 물론 생분해성이 우수한 포장재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바닷속 환경을 구현한 실험에서 해양 미생물에 의해 최대 82%까지 생분해됐는데요. 이런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해양 쓰레기 줄이기가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총기가 사용이 됐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선조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피땀 흘려서 노력했을지 또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오늘 많은 내용 전달해 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무기의 역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 교수님 어떠셨어요?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 근대사, 현대사 모두 총이 굵직한 사건에 사용이 됐고 그 무기들은 다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무기를 역사적으로 남기게 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함께 계속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